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스만 제국의 시작은 사실 아주 미약했습니다. 지금 이 보라색은 컨스탄티노플을 포함한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이고요. 이 동그라미가 바로 오스만 제국의 모습이죠. 1299년 지금의 투르키의 땅에 한켠에 세워진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그 존재만으로도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이유가 뭘까요? 커피를 하도 먹어서요. 에너지가 너무 틀렸습니다. 많았어요. 그때 아직 없을 때 아닌가? 그때는.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왜 두려웠지 그 작은 네. 나라를? 바로 오스만 제국을 세운 민족이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의 질서를 크게 흔들었던 셀주크 제국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유럽은 기독교 최고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셀주크 제국을 상대로 무려 200여 년간 9차례에 걸쳐서 이 성지 탈환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죠. 때문에 유럽의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크기는 정말 작지만 엄청난 저력을 가진 나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건국 후에 이 오스만 제국은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영토를 늘려갔고요. 약 150년 만에 놀랍도록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만이? 와. 와. 오. 비잔티움 제국은 엄청 작아졌네요. 다 먹혀버렸네. 예, 반대가 된 거죠. 결국은 이를 통해서 강력한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교수님, 이 승승장구하던 오스만 제국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컨스탄티노플이죠. 컨스탄티노플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유일무이한 도시로 당시 세계 최대의 교역로인 바로 실크로드가 이 도시를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됐습니다. 세계의 돈과 물자 그리고 문화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통과했던 것이죠. 다리역 중간 다리네 완전히. 그런데 이쯤 컨스탄티노플을 반드시 차지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술탄이 등장합니다. 바로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메흐메트 2세였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지략이 아주 뛰어났고요. 엄청난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천재 술탄이라고 불렀다 그러죠. 메흐메트 2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드시 컨스탄티노플을 손에 넣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1453년 4월 직접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컨스탄티노플을 향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이끄는 병력은 어마어마했는데요. 10만여 명의 군대, 그리고 배 70여 척에 달하는 함대를 포함한 아주 대군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전력은 어땠을까요? 비잔티움 제국에는 도시를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고작 7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10만 대군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컨스탄티노플이 누구도 침략하지 못한 천혜의 요새였다는 그 얘기이죠. 자, 어떤 지형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스탄티노플은 이렇게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어가지고 물살도 심하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감히 이 바다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공략지는 육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천년간에 아무도 뚫지 못했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이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천년? 최부대 씨, 이 오스만 제국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그 당시에 했어요? 사실 메메트 2세대도 자기의 비장이 있었거든요. 무기 비장이 있었거든요. 바로 세계 최초의 고성령 대포였습니다. 대포가 오, 있었구나. 대포. 와. 그 당시에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졌던 대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길이만 해도 8m 정도 되고, 예, 무기는 거의 20톤 가까이입니다. 우와. 네, 그리고 대포 알은 450kg 정도 됩니다. 네, 그 대포 알을 1.5km 정도 멀리 날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 기술이 있었다고요? 네, 아, 오스만 제국 대단했네요. 아니 이 대포로 이제 저게 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선생님. 그런데 사실 오스만 제국의 대포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지? 가지고 다닐 과연 수가 뭘까요? 없어. 가지고 다닐 수가 무거워요. 없다. 당연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겠죠. 네. 다른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포를 한번 쏘면요. 다시 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운전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한 대당 하루에 7번만 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실수하면 안 되겠네. 저는 몰랐어요. 대포알이 성벽을 때릴 때마다 재빨리 성벽을 보강했기 때문에 야심차게 준비한 이 공성령의 대포는 전혀 쓸모가 없었게 되었죠. 오스만의 함대를 배를 육지로 3km나 되는 거리를 오게 됩니다. 어떻게? 네. 밑에다 바퀴 달아가지고. 이것이 끌고 어떻게 가는-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수레를 밀고 왔겠지 뭐. 당시 이 상황을 묘사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언덕이야.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 이거 진짜 개고생했겠네요, 저게 다들. 가능한 와. 건지. 아 심지어 언덕이야. 네. 어떻게 마음에트 이제는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 되잖아요. 옮겨라라고 하면 되는데. 와. 그리고 언덕 다음엔 뭐가 있죠 항상? 예. 내려가는데. 그거 죽음이에요. 그거 죽음이에요. 맞아 맞아. 저 당시에요. 이 오스만 제국의 전함은 70여 대입니다. 대단하다, 근데. 메흐메트 2세는 이 작전에 모든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통나무를 베어와서 길을 만들고 수많은 병력으로 죽으림을 다해서 배를 끌어서 언덕을 넘었죠. 이렇게 거대한 전함 70여 척이 언덕을 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주일? 아닙니다. 한 달.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루? 하루? 하루입니다. 하룻밤. 하룻밤. 하루만에 70여 척을 네, 하룻밤에 일주로 옮겼다고요? 언덕을 넘어서 골든혼의 바다 위에 띄어진 것이죠. 그리고 메흐메트 2세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예니체리를 모조리 투입하게 됩니다. 온갖 무기를 휘두르며 적을 무차별하게 도륙하는 예니체리 군단의 공격으로 결국 오스만 제국은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됩니다. 드디어. 메흐메트 2세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를 컨스탄티노플로 옮기고 이슬람의 도시로 새롭게 꾸미는데 이게 바로 투르키의 최대인 도시인 이스탄불이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네.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유럽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 사건을 엄청난 재앙으로 생각했어요. 재앙이요? 네. 사실 유럽 사람들은 2000년 가까이 이어오던 로마 제국이 정신적인 뿌리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지원 전부터 한 2000년 가까이 이어오던 로마 제국이 갑자기 완전 사라졌으니까 진짜 유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야, 저 요새를 함락시켰으니 소문이 엄청 퍼져나갔겠네. 이렇게 유럽과 주변국의 맹위를 떨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오스만 제국은 마침내 커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장소들을 차례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스만 제국의 정복 전쟁에 이 커피는 언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에 오스만 제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역은 크게 확장이 됩니다. 다 먹었네. 지중해 동쪽의 강국을 물리쳤고 또 중동과 지중해 남쪽을 차지하던 강국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도 겨루게 됐고요. 치열한 전쟁 끝에 맘루크 왕조와의 잇따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성지인 예루살렘과 중동 최대의 도시 카이로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맘루크 왕조를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당대 최강의 나라로 떠오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커피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당시 커피 농사를 짓고 있던 예멘입니다. 아니 저기 모카라는 거를 차지했는데 네, 그래서 카페 모카가 있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어머나.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예멘을 차지함으로써 커피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커피 농사를 짓는 곳이 예멘이 당시에 유일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계 최초의 커피가 예멘에서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커피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멘의 건너편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거기에서 전설이 하나 내려와요. 그 에티오피아의 산지에는 갈디라는 목동이 살았어요. 그래서 갈디는 평소처럼 염소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염소들이 잠도 안 자고 펄쩍펄쩍 이렇게 널뛰고 있었어요. 마치 춤추는 것처럼. 그래서 갈디는 그거 좀 많이 이상하게 여겨서 이제 염소들 관찰을 했는데 염소들이 들판에서 붉은 열매를 먹고 나면 이상해진다는 거 알게 됐어요. 아. 이 열매가 바로 커피였죠. 커피 열매. 이렇게 이집트를 굴복시키며 커피 재배지를 차지하게 된 오스만 제국은 이번엔 이곳을 점령하며 커피의 맛을 알게 됩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이 어디일까요? 모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모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구나.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가 보호하고 있었던 이슬람 최고의 성지인 바로 메카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메카에 입성한 시기 이미 커피는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었죠. 여기에는 이슬람 수행자인 수피라는 그런 수도사들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수피는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의 수행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밤샘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예멘에 살던 수피들의 눈에 바로 띈 것이 바로 이 커피였다는 것이죠. 각성 효과가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커피가 단순 지금 저희가 먹는 커피랑 똑같은 거죠? 뭐 달랐나요? 그때 그 당시 커피는? 조금은 달랐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커피 열매를 냄비에 넣고 마치 한약재처럼 달여서 먹었습니다. 커피의 효과는 굉장했어요. 수피들은 커피가 잠을 깨우고 또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차렸고요.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전에 이 커피를 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멘의 수피들은 커피를 필수품으로 여기게 되었고요. 성지 순례를 위해서 메카로 갈 때도 커피를 늘 챙겨서 갔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가 인기를 얻으면서 메카에 독특한 가게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카흐베하네라는 아랍어로는 카흐바, 이 커피라는 뜻인데요. 하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커피 그래서 하우스. 커피를 마시는 집, 뭡니까? 커피숍 커피 카페. 하우스. 카페죠, 카페. 네. 그래서 지금의 카페가 세계 최초로 메카에서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이슬람교에서 술을 금지됐거든요. 술을 못 마시고. 술을 못 마셔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려 하려면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커피를 먹었죠. 그래서 중동에서 커피는 이슬람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술 대신 약간 뭔가 만남의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항상 마실 수 있는. 그러면 이 이슬람의 중심인 메카에서 커피가 유행했으니까 다른 이슬람 국가로도 퍼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커피는 이슬람 수행자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까지 전해지게 되죠. 이집트 역시 이슬람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커피는 카이로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됐죠.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커피의 생산지인 예멘과 더불어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던 메카와 이집트 카이로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시기에 커피를 처음 접하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에선 일부 귀족들이 즐기는 희귀품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오스만 제국 안에서 제대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건요. 오스만 최고의 군주로 불리는 술탄 술레이만 1세 때부터입니다. 그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자그마치 46년간이나 오스만 제국을 다스리면서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술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문화와 상업과 교육, 통치 재개를 발전시켰고요. 또 밖으로는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젊고 능력 있는 이 술탄이 노린 땅이 어디였을까요? 영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었습니다. 술레이만 대제는 즉위하자마자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정복하면서 유럽 정복에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그 뒤에는 300여 척의 대규모의 해군과 10만의 육군을 총동원해서 그리스의 로도스 섬을 함락시켜버렸죠.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동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고요.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더욱더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럼 술레이만 대제의 다음 목표는 네, 술레이만 대제는 유럽 정복에 있어서 유럽의 문지기라고 별명을 가진 헝가리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과 서유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동쪽에서 오스만 제국을 막는 마치 방패 같은 나라였죠. 그리고 마침내 1526년 드디어 술레이만 대제는 약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헝가리 원정에 나서게 되고요. 헝가리 남부의 모하치 평원에서 대규모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메흐테르라는 군악대를 조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군악대입니다. 아, 저 당시에도 있었구나. 아 정말 저 뭐 북치고 있네 저기 위에. 네, 오른쪽 위에 있는 부대가 바로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입니다. 메흐테르죠. 메흐테르는 오스만 제국의 최강 정예 부대인 예니체리의 군악대로서 전투 직전에 최전선에 배치가 돼서 오스만의 사기를 올리고 또 적들에게는 반대로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었었죠. 그러네. 이제 음악이 들리면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놀라고 패닉에 빠져서 도망갔어요. 엄청난 효과였네.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전쟁의 승패를 엿볼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대포네요 맨 앞에. 엄청 긴 대포가 있는데. 정답. 오스만 제국의 대포는 이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죠.
대포 공격을 받은 헝가리 왕국의 기병대는 맥을 못 추고 몰살당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전투가 벌어진 시간은 단 2시간 반. 이 짧은 전투에서 헝가리 왕국의 왕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명의 포로를 학살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헝가리 보병 2만 명과 기병 4,000명을 땅에 묻었다. 거의 전멸에 가까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유럽인들을 잠 못 들게 하며 공포로 몰아넣었던 술레이만 대제의 야망이 한풀 꺾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바로 이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에 패배한 채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곳은 어딜까요? 비엔나였나요? 빈이에요? 맞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강국 중의 하나인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이자 지금의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바로 빈입니다. 그렇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음은 비엔나니까. 맞습니다. 예. 거침없는 오스만 제국의 질주를 유럽의 최전선에서 막아낸 거죠. 하지만 이후에도 술레이만 대제는 페르시아 지역과 또 아라비아 반도로 진출을 하면서 세력을 더욱 넓혀갔고요. 오스만 제국은 이 시기에 대제국으로 완성하게 되죠. 더 늘어나? 와. 아시아 대륙, 또 유럽 대륙, 또 아프리카의 북쪽 이렇게 세 대륙에 걸쳐가지고 영토가 눈에 띄게 됩니다. 진짜 영토가 저 정도면 유럽 국가들도 벌벌 떨었겠네요. 이때 최전성기를 맞은 풍요로운 오스만 제국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커피. 네, 바로 커피 문화가 이때부터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스만 제국에 처음 커피가 들어왔던 초기와는 달리 술레이만 대제 시기에는 이 오스만 제국에서 커피콩을 구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술레이만 대제가 국가적으로 커피 농사를 장려했거든요. 근데 왜 오스만 제국에서 커피를 장려했던 거예요? 1500년대 이 커피가 여러 아랍 국가에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카와 또 이집트의 카이로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커피가 인기를 얻으면서 커피 콩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이걸 알게 된 술레이만 대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멘에서 더 많은 커피를 생산하도록 한 거죠. 원래 다른 작물을 농사짓던 땅들까지도 그냥 엎어버리고 여기에 커피 나무를 심도록 했죠. 와. 수익성이 좋으니까. 자, 그러면서 커피는 오스만 제국의 특산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커피의 이름도 이때 굳어진 거예요. 커피. 원래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카파, 아라비아에서는 카와 이렇게 불렸는데 이게 오스만 제국에 들어와서는 카흐베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커피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예멘을 통해서 아주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자연스럽게 커피를 구하기가 쉬워졌고요. 또 커피는 오스만 제국의 시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심지어 술레이만 대제는 궁전에 커피를 끓이는 담당 관리를 두기도 했었고요. 바리스타를. 또 좀 산다 하는 집에는 어김없이 그 집에 커피방 정도는 따로 만들어서 커피 전담 하인이 커피를 끓이게 했습니다. 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전담 바리스타를 집집마다 둔 셈이죠.